어제 오후에 일어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도심을 오가는 도로와 철도 교통에도 영향을 주면서 출근길 혼잡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입니다. 네, 뒤쪽으로 붕괴 현장이 바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장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곳 철거 현장에 1시간쯤 전부터 나와 있었는데요. 구조물 수습을 위해서 현장으로 가는 작업자는 아직 많지 않고 밤사이에는 경찰이 인근을 통제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수습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무너진 구조물의 모습은 그대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무너진 지점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가림막조차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상황이라 현장이 완전히 정리되려면 시간이 다소 필요해 보입니다. 네, 특히 철도 쪽이 이번 사고 여파가 가장 크다고요? 네, 사고 지점이 경의선 바로 위를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레일은 현장 복구에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고 오늘도 열차 운행 조정에 들어간다고 알렸는데요. 우선 전동열차 경의중앙선 서울역 수색 구간, 또 KTX 서울역에서 행신 구간이 운행을 멈춥니다. 일반 열차도 대부분 서울역까지 가지 않고 수원이나 대전 정도까지만 운행하는데요. 다만 오늘 하루 KTX는 서울에서 부산과 목포, 여수엑스포만 오가는 대신 전 정차역에서 멈추는 방식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도로 쪽은 비교적 상황이 낮습니다. 밤사이 한때 사고 지점 주변으로 4개 구간이 부분 통제 또는 전면 통제가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사고 지점 바로 근처인 경찰청 교차로에서 아리수 본부 삼거리 쪽만 양방향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우회하는 버스 없이 사고 지점 인근으로 가는 33개 노선의 시내버스를 출근 시간대에 집중 배차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고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2시 반쯤입니다. 철거 중이던 서소문 고가가 무너지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모두 공사 관계자였는데 어제 새벽 철거 작업 중 상판이 2.9cm가량 주저앉자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안전진단을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을 찾아 긴급회의를 열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고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도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고가 사고 현장에서 YTN 신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고 원인을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이같이 주문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다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도 앞다퉈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을 찾았습니다. 양당 지도부도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수습과 구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여의도 출근길 직장인을 만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대동해 유권자와 셀카를 찍으며 접촉면을 넓히는 동시에 시민 일상을 뒷받침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고 편리하고 든든하게 응원하는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170개 동의 7개 노선 83개 역을 만들겠다는 177, 83 공약, 내 집 앞 10분 전철역을 약속하며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GTX를 고리로 한 여권의 안전 불감증 공세에도 지하철 역사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 서울을 사망률 제로로 만들었다고 받아쳤습니다. 2년 내에 초스피드로 1년이라도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의지로 해냈던 것이 스크린 도어고요. 궂은 날씨에도 서울을 촘촘히 훑던 두 후보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소식에 즉각 유세를 멈추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특히 희생자가 최소화되고 구조가 빨리 완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달려왔고.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현직 시장으로서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경북 안동에서 곧장 상경해 사고 현장을 찾았고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도 마포 유세를 마치고 실시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여야 모두 과도한 율동과 로고송을 자제하는 차분한 유세를 공지했고 동시에 정쟁성 표현이나 자극적 발언도 금지하는 기강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최현일 의원은 이번 사고가 오세훈 후보의 안전 불감증이 낳은 예고된 참사라는 SNS를 올렸다가 빠르게 삭제했고 국민의힘 박강수 마포구청장 후보는 마포는 4년 동안 단 한 건도 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걸 자랑하고 싶다고 발언해 빈축을 샀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윤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공식 석상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회장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구성원 모두 우리 사회의 역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늘 국민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도 더욱 높이겠습니다. 오늘의 사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겠습니다. 스타벅스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 사용 조건 없이 선불카드 충전금을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내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스타벅스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수습에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이지만 관건은 앞으로의 추가 행보입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타벅스 불매 운동에 동참한 소비자들은 선불카드 충전금을 6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이 환불된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 같은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따른 겁니다. 당국과 협의를 거친 신세계그룹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정당 200만 원 한도 안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7영업일 이내 환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앱에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실물카드는 매장에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이은 이번 환불 결정은 스타벅스 사태가 그룹 전체의 이미지는 물론 현금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카페 업계 1위 스타벅스 코리아의 매출액은 지난해 3조 2,380억 원, 영업이익은 1,730억 원입니다. 매출액 29조 원에 영업이익 3,225억 원인 이마트와 비교하면 수익이 절반을 넘습니다. 지분율 67.5%인 최대 주주 이마트가 받은 배당금만 지난해 716억 원에 이르는 것은 물론 스타벅스는 여러 계열사들의 매출원입니다. 대화를 하는 곳인데 그곳이 편안함을 주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념적 장으로 변질되었다. 물론 선거 기간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 이것이 오래 간다면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더욱 더 치명적이다. 상황이 더 악화하면 스타벅스 본사가 경영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사태 초기부터 나왔습니다. 이마트는 2021년 스타벅스 코리아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본사에 주식 매수 청구권, 콜옵션을 부여했습니다. 만약 이마트 잘못으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면 본사가 이마트의 보유 지분 전량을 35% 할인된 가격에 되사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저희 쪽 판단이고요. 아직 미국 본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지는 않고.
신세계그룹은 게다가 광주에 4조 원가량을 투자해 터미널 복합화와 스타필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공 여부가 여론에 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5.18 유족과 시민들은 스타벅스 매장 앞 1인 시위를 확대했고요. 5월 단체는 5.18 왜곡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5.18 최후항쟁 장소인 옛 전남도청 인근 스타벅스 매장입니다. 출입구 앞에 불매운동 참여를 호소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집니다. 다른 매장에서도 5.18 유가족들이 자발적으로 피켓을 들고 시위에 동참합니다. 5.18 영령들을 2번, 3번 죽이는 행위가 같습니다. 회장이라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십시오. 오늘 기자회견이 사과문이 신세계의 수준입니까? 1인 시위는 광주 지역 스타벅스 매장 1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정용진 회장의 사과 발표는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1인 시위도 좀 더 체계적으로 전국화하기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스타벅스 본사의 재계약 취소를 촉구하는 이메일 운동. 5.18 재단과 5월 단체 회원들도 민주광장에 모여 신세계그룹을 규탄했습니다. 5월 단체는 역사를 모욕한 빈껍데기 사과라며 정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알맹이 없는 사과는 더 이상 사과가 아니다. 우리는 5월의 역사를 모욕하고도 책임없이 넘어가려는 모든 행위를 끝까지 규탄할 것이다. 이와 함께 5.18 특별법 개정을 통해 역사를 왜곡한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들의 왜곡, 그다음에 이런 기업체들의 이상한 마케팅, 이것이 없어지려면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 5월 단체는 이번 주 정용진 회장을 추가 고발하고 상경 투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선입니다.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가열되는 중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평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말을 바꿨고요. 국민의힘은 또 선동 정치를 벌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 직후 민주당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세계 측이 마케팅 직원의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비판 대신 사실상 옹호를 선택했습니다. 진정성 있다고 보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지요. 일단 마무리가 잘 된 것 같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체 어디가 진정성이 있나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줬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5.18 유공자 단체에서도 사과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결국 정청래 대표가 기자간담회 3시간 만에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SNS에 그동안 정 회장의 극우적 언행을 봤을 때 소나기 피하려는 가식적 사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맨입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5.18 영령들께 머리 숙이고 분노하는 민심에 더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윤석열 개사과 2탄이자 안 하느니만 못한 회견이란 비판이 나왔는데 결국 민주당은 미숙하고 경솔한 발언이었다며 황급히 수습했습니다. 사과의 내용과 형식 모든 측면에서 진정성이 없다. 국민의힘은 종일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과거 광우병 사태와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에 이어 이제는 스타벅스를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의 이런 행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 특검 추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덮으려는 술수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커피 한 잔 선택할 자유까지 빼앗길 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공포 정치입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5.18 전야제 당시 유흥주점 논란으로 비판받은 우상호,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총리부터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면서 여권의 선택적 분노가 갈라치기 나쁜 정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용진 회장 사과를 둘러싼 민주당의 급격한 입장 변화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심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살얼음판 정국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오늘 오전 10시에 끝납니다. 합의안 가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비반도체 부문 노조가 법원에 투표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내부 갈등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투표율은 마감을 하루 앞두고 이미 90%를 넘어섰습니다. 투표권자 5만 7천여 명 가운데 5만 1천여 명이 표결을 마쳤고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 역시 투표율 80%를 돌파했습니다. 투표권자 대다수가 억대 성과급을 받게 되는 반도체 사업 부문 소속으로 가결 조건인 과반 찬성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100배까지 벌어진 삼성전자 내부 성과급 격차는 직원들 간의 갈등을 전면전으로 내몰았습니다. 가전과 모바일 등 완제품 DX 부문이 중심인 동행노조가 결국 법적 공방을 선언했습니다. 투표권 박탈을 문제 삼은 데에 이어 진행되고 있는 찬반 투표 절차 역시 멈춰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상생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할 노동조합의 앞뒤가 다른 행보는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독선을 우선하는 기만 행위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주주단체 역시 과도한 성과급이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마무리되는 투표 결과에 따라 사상 초유의 파업 위기는 모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노노 갈등에 주주 반발까지 겹친 삼성전자 내부 진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 5명이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섭 요구안이 특정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에 치우쳐 소속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그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채권자들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설령 총회나 대의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을 관련 법령이나 규약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교섭 행위 자체를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잠정 합의안이 도출돼 단체 교섭 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 주요 원인으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꾸러 가는 수요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안정되면 고환율 현상도 멈출 것으로 전망한 겁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삼고는 성공비용이란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진화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도약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성공비용이란 김용범 실장의 SNS 글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고환율의 배경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각 대금 환전 수요를 지목했습니다. 지금 1,500원이 넘었잖아요. 네. 근데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어쨌든 주식을 팔아서 그걸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수요가 꽤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급등한 국내 주식의 차익 실현과 보유자산 비중 조정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증가해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렸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 경상수지까지 거론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 주가가 안정되면 환율 역시 진정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경상수지 흑자폭은 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일정 시기가 돼서 주가가 안정이 되면 멈추겠네요. 최근 고환율의 원인은 외화가 부족했던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주장에 힘을 실으며 후폭풍 차단에 나선 거로 보입니다. 청와대도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물가와 외환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진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정치권에선 김 실장의 이른바 삼고는 성공비용 발언을 놓고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정부가 성장의 엔진을 키우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과 불균형은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발언의 핵심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것은 성공의 비용이니 인식의 틀을 바꾸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오만한 발상입니까? 보수야당은 한 발 더 나가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경제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점검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여권에 불리한 이슈를 쟁점화해 표심을 파고들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해수부와 HMM에 이어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의 신속한 추가 이전을 주문하는 등 동남권 투자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 기대감에 코스피가 8,000선에 안착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을 놓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신규 공급 모델 도입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내년까지 4만 1,000호, 2030년까지는 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의 매매 거래량이 10,000 건을 넘어서며 2022년 2분기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이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을 완화하고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 추진에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회의를 열고 이란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마무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과 이란의 막바지 종전 협상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메릴랜드주 국립군사의료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에 이 백악관에서 비공개 정책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한 새로운 언급은 없었는데요. 다만 내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회의를 주재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메릴랜드주 산속에 위치한 곳으로 백악관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CNN은 미 언론들은 이란과 양해각서 체결을 놓고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외부에서 내각회의를 소집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군사작전 직전에도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보고받았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내일 내각회의 의제에 대해 경제와 중소기업 분야의 성과, 또 외교정책 분야라고 소개를 했지만 이 뉴욕포스트는 이란 문제가 주로 논의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며칠 더 걸릴 수 있다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통한 합의에 무게를 뒀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and it's going to take a couple days to settle on even down to the disagreements over a word sentence. So we'll have to work through that. But this is, it's either going to be a good deal or there isn't going to be one. 오늘 뉴욕 유엔본부에서 순회 의장국 대표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한 왕이 중국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당사국의 양보를 촉구했습니다. 두꺼운 얼음이 하루 추위에 언 게 아니듯 오래 쌓인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해결될 수는 없다면서도 협상을 통해 중동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중동 지역의 분쟁을 끝내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네, 미국과의 양해각서 체결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카타르 군주와의 만남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란 대통령실은 성명을 내고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전쟁과 지역적 긴장을 종식하기 위한 이란의 준비 태세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관련 문서와 조항을 최종 확정짓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제 미국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이란이 제안한 종전안에 미국이 동결한 이란의 해외 자산 240억 달러를 해제하라는 요구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기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숨통을 틔우기 위한 합의를 꾀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어제 미군의 남부 공습에도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남아있는 건 동결 자산 일부 해제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 프로그램 해체는 거부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에서의 군사작전 강화를 지시하고 남부에서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צה"ל פועל עם כוחות גדולים בשטח, הוא תופס שטחים שולטים. אנחנו מבצרים את רצועת הביטחון כדי להגן על יישובי הצפון. במקביל אנחנו מקיימים מאמץ לאומי ענק כדי לקדם פתרונות יצירתיים וחדשניים.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 설정한 방어선인 옐로우 라인을 넘어서 헤즈볼라의 군사 인프라를 겨냥한 대대적인 공습을 재개하면서 민간인 사상자도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파키스탄의 실권자와 만나서 이란 전쟁 중재에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일부 외신 보도와 달리 시 주석의 방북은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 이후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왜 그런 건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동 전쟁 중재에 나선 파키스탄의 총리가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바로 옆자리엔 이란에 직접 다녀온 실권자 아심 무니르 육군 총장도 배석했습니다. 무니르 총장은 왕이 외교부장과 별도 회담에서 종전협정이 거의 체결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거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싱가포르 외교장관도 왕이 부장과 만났습니다. In the last 1 year, I'm afraid the world has gone through even more turbulence, volatility, new wars. 왕 부장은 이제 미국 뉴욕으로 날아가 중국이 순회 의장국을 맡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를 주재합니다. 이어 트럼프 일기 때 중국과 척을 졌다가 2기 들어선 미국의 앙숙이 된 캐나다도 방문합니다. 중국 외교부장의 해외 일정에 주목하는 건 시진핑 주석 방북 때 빠질 수 없는 참모이기 때문입니다. 왕 부장이 캐나다에서 평양으로 바로 합류하더라도 북중 정상회담은 빨라야 31일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북한이 서해로 발사체 여러 발을 쏜 것도 국빈 방문을 코앞에 둔 행동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我注意到有关方对发射物的界定存在不同的看法，我没有新的评论。 시진핑 주석이 빠르면 이번 주 방북할 거란 외신 보도와 달리 외교가에선 5월 말 6월 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렇게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 석유 재고가 사실상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오는 7월부터는 진짜 비상 상황이 닥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자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해산 작전에 나섭니다. 기름값 인상에 항의하는 대중교통 파업으로 도시는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We are hoping that perhaps there should be a negotiation between Iran and the US because we understand that that effect is trickling down here. 중남미 볼리비아 상황도 비슷합니다. 기름 부족에 물가 폭등까지 겹치면서 항의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Que el pueblo está exigiendo desde las bases, desde los puntos de bloqueo, que el presidente debe renunciar por su incapacidad.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칼라이 그룹은 이란 전쟁 여파로 곳곳에서 석유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미국과 유럽도 한두 달 뒤면 심각한 공급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역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이면 비상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is may be
difficult, and we may be entering the red zone in July, August. 전문가들은 실제 시장에 즉각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쟁으로 중동의 원유 시설이 상당 부분 훼손된 걸 고려하면 단기간에 공급이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It could take beyond a year for oil markets and inventories to fully normalize and for gas prices to go back to pre-war levels. 이에 따라 당장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다고 해도 고난의 시기는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와 합의한 비축유 방출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부는 8월 이후에 원유 수급난에 대비해서 방출 시기를 더 늦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지금으로선 비축유 방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실장은 오는 7월까지 예년의 85% 수준의 원유를 확보했지만 8월 이후에는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의 비축유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남겨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는 전국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북부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국에 5에서 10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그래도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21.5도, 대구 19.5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예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서울이 24도, 대전 26도, 광주 27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와 호남 지방에는 다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이후 주 후반에는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철거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며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상판 절단 작업 중에 붕괴 징후가 나타나 작업을 중단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5월 단체는 알맹이 없는 사과라며 5.18 왜곡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오늘 오전 10시에 끝납니다. 합의안 가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비반도체 부문 노조가 법원에 투표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내부 갈등은 여전합니다. 종전 협상 타결이 늦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회의를 열고 이란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란은 미군의 남부 공습에 대해 휴전협정 위반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사고가 난 서소문 고가차도에서는 상판 절단 작업이 진행되던 중에 이미 붕괴 징후가 나타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판 일부가 주저앉아 작업을 중단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철거 중이던 서소문 고가차도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된 건 새벽 2시 반쯤입니다. 새벽 1시 반쯤 철근 콘크리트 상판을 자르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상판이 2.9cm가량 주저앉은 겁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에서 2시 30분까지 슬라브 절단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슬라브 절단 작업 중 슬라브가 2.9cm 단차가 확연히 보일 정도로 상판이 내려앉아 업체는 철거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진단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진단이 한창이던 오후 2시 반쯤 고가차도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상 징후를 보인 지 12시간 만이었습니다. 안전 진단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상판을 떠받치는 보인 걷어가
중간에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붕괴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밑으로 이제 아마 제 생각은 걷어가 중간에 끊어진 것 같습니다. 걷어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서 붕괴 조짐이 나타난 지 12시간여 만에 고가차도는 결국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상판 단차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갔던 안전진단 작업자들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이 서소문 고가차도는 한순간에 무너지며 도로와 선로를 덮쳤습니다.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는데 사고 당시 상황을 윤혜리 기자가 전합니다. 철거 작업 중이던 서울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공사 현장을 비추던 CCTV 화면입니다. 짧은 섬광과 동시에 도로를 떠받치던 상판 구조물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철로 위에 있던 전깃줄이 큰 충격을 받은 듯 출렁거리고 고가도로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굉음에 놀란 듯 황급히 뛰쳐나옵니다. 지진난 무너지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KTX 전선이 좀 휘청거렸던 것 같아요. 천둥 소리처럼 나서 무너져 내린 고가도로 상판은 아래에 깔려있던 철로와 도로를 순식간에 덮쳤는데 열차가 지나던 순간이었다면 피해가 더 커질 뻔했습니다. 행인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그래서 조금 위험하긴 해요. 거기가 그 인도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거기가 고가차도 밑으로 지나다녀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건 오후 2시 반쯤. 현장에 있던 행인과 공사 관계자 등 13명 가운데 7명은 구조물이 무너지기 전 대피했지만 나머지 6명은 몸을 피하지 못했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경찰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원인 등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서울청 광역수사대장인 백승원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수사팀에는 광역수사대 중대재해수사 2개 등 3개 팀과 서울청 과학수사팀, 일선경찰서 형사팀 등 인력 5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사과했습니다. 정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낀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한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회장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여러분의 상처를 드린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도 더 높이겠다면서 오늘의 사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논란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직원의 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인데 결국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 규명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조사 결과 직원들과 임직원이 고의로 탱크데이를 기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우선 이벤트 기획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했고 5.18을 생각조차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신세계는 고의성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최초 마케팅 기획 단계부터 팀원들 사이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직원 3명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고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은 일주일까지만 저장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신세계그룹은 밝혔습니다. 기업이 임직원을 상대로 장치 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었던 건데 이 때문에 공을 넘겨받은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로 다뤄지는 혐의인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와 고의성이 있는지가 핵심 요건인데
직원들 사이 대화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 입장에서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물증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추가로 고소 의사를 밝힌 5.18 유공자들 20여 명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관련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세계 측이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누구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직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지도 남은 수사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와 5.18 기념재단이 어제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를 모욕한 정용진 회장의 빈 껍데기 사과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단체는 정 회장의 진정한 반성이 없는 형식적 사과는 상처받은 시민과 5월 영령에 대한 모욕과 기만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단체는 이번 주 정용진 회장을 추가 고발하고 상경 투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끄러운 회사는 또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노조 과반이 잠정 합의안에 찬성하면 파업 개혁을 포함한 쟁의 행위는 중단됩니다. 하지만 부결이나 법원 결정으로 합의안이 없던 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긴장 속에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조 투표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투표 결과 과반수가 동의하면 잠정 합의안은 통과되고 쟁의 행위가 종료됩니다. 물론 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소수노조가 제기한 투표 가처분 등 법원 판단에 따라 잠정 합의안이 무효가 될 여지도 남았습니다. 삼성전자 파업 시계가 다시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쟁의 행위가 재개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위해 다시 노사 양측에 사후 조정을 요청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사후 조정이 재개된다 해도 앞선 조정보다 교섭 과정은 더 험난할 전망입니다. 노조는 기존 합의에서 한 발짝 더 나간 요구를 할 것이고 그만큼 회사가 받아들이기 힘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후 조정이 최종 불성립 때 파업이 강행되면 긴급조정권 발동 압박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권이 있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앞서 긴급조정권의 부정적 의견을 밝힌 만큼 정부 내부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제 입장에서 제가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것이야말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동부는 어떤 상황이 와도 노사 간 자율적으로 대화해서 갈등을 풀어가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쟁의 행위 중단보다 더 나은 경우의 수를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 삼성전자 노조 투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보유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고발전의 가세에 공세를 이어가는데 5파전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맞은편에 터잡은 사무용 건물 10층에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설립한 법무법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 후보 차명 운영 의혹이 불거진 대부업체의 본점 주소 역시 같은 건물 10층입니다. 대부업체 대표가 최근까지도 김용남 후보 선거를 도와온 데다 김 후보가 운영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은 연일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 측은 그러나 사실 무근이란 입장입니다. 업체 설립과 운영, 폐업까지 모두 정상 절차를 밟았고 배당이나 급여, 수익도 1원 한 푼 받아보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조국 후보를 향해선 적반하장이다. 본인부터 되돌아보라고 맞받았습니다. 조국 후보께서는 22대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다가 당선 무효가 됐는데 김태우 후보하고 어떤 면에서 다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공세 합류해 김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진보 진영 갈등이 극대화한 틈에 보수 단일화를 노리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특히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의 부정선거 주장도 대의 앞에선 상관없다며 단일 대우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부정선거론에 대한 입장을 동의하는 쪽으로 밝혀라라고 하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지만 보수 의석을 찾아오겠다라는 대전제라면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회에서도 양측은 사뭇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대부업체 등 여러 논란으로 충돌한 김용남 조국 후보와 달리 국민들이 이 말을 듣고 도저히 믿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잠깐만 제가 그다음에 제가 제주도권 토론이 지금 이 충분 답변하시고 계시고요. 유이동, 황교안 후보는 상호 견제 대신 범여권 후보를 향한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보수 후보 사이 단일화가 성공하느냐는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는 진보 진영 연대에도 막판까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레이스가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선거판이 또 각종 논란과 폭로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범여권 후보 단일화는 여론조사 공정성 시비 속 파행 위기에 놓였고 상대 후보를 향한 고발도 부지기수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범여권 울산시장 단일화가 파행을 넘어 법정 다툼까지 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론조사가 한창인 와중에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뒤늦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빠졌다고 제동을 걸었고 제자리 걸음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특정 세력 조직적 개입을 차단할 안전장치를 마련한 여론조사 당시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진보당은 합의해놓고 돌연 중단을 선언한 건 민주당이 여론조사 기관과 내통해 불리한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경선 중에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여론조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진보당 김 후보가 울산시장을 민주당에 양보하는 조건으로 장관급을 보장받기로 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전에 부산 북갑에선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그림자 캠프 의혹이 떠올랐습니다. 한 대표 측 지지자들 쉼터가 유사 선거사무소로 운영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한 후보 측은 캠프와 무관할 뿐 아니라 2022년 보궐선거 당시 인천 개항을 해서 이 대통령도 캠프 차원에서 잼잼 봉사단을 운영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격전지가 된 전북지사 선거에선 명픽 싸움이 한창입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출마 전에 이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저를 대통령님 인재영 위로로 영입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저로서는 또 도리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펄쩍 대통령 이름 훔치지 말고 사퇴하라고 일갈했습니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청와대에 확인해 보니 펄쩍지며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에 출마한 민주당 박지원 후보는 해외 성접대 폭로가 나와 곧장 부인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또 다른 오빠 논란이 등장했습니다. 여기 잘생긴 오빠들 많아요. 유불리 싸움 속 진영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네거티브 대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막판으로 다가갈수록 비전 정책 대결은 실종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합동참모본부에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9시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 전 의장은 계엄 선포 뒤 합참 지휘 통제실에서 국회 병력 투입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 사령부 구성 작업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의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올라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사건이 2부에 배당됐습니다. 특검법 규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 말에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3가지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갑니다. 사건은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됐고 주심은 박 대법관이 맡습니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그래프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28일 2심은
김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천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징역 1년 8개월형을 내린 1심보다 형량은 뛰고 무죄를 받았던 주가 조작 혐의 일부는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유지됐고 나머지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하는데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면 오는 7월 28일 전에 재판부가 결론을 내야 합니다. 다만 강행 규정은 아닌 만큼 심리 상황에 따라서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배우 고 김세론 씨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 씨의 채무 압박 때문이란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녹취록을 공개하며 김수현이 김세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고 김세론이 숨진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으로 유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AI를 활용해 김세론의 음성을 조작하고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축구대표팀의 고지대 적응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주장 손흥민이 리그 경기를 마치고 합류했고 부상 중이던 중원의 사령관 황인범도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했습니다.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 멀리 만년설이 훤하게 펼쳐진 해발 1,300m의 솔트레이크 시티. 5일 전 도착한 K리그 중심의 선발대에 더해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주요 선수들이 처음으로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연습 멤버까지 23명으로 팀다운 팀이 꾸려진 것. 선발대들은 2대1과 3대2, 4대3 등 아웃넘버 상황에서의 공격 전술을 본격적으로 가다듬었습니다. 처음으로 운동장에 나온 유럽파들은 스텝과 점핑 등 기본 체력 훈련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오현규는 따로 부상 회복에 더 집중했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건 지난해 9월과 11월, 지난 3월에도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빠졌던 황인범. 국내에서 대표팀의 특별 관리를 받으며 회복에 집중한 황인범은 당장 경기에 뛸 수 있는 상태라며 건강한 복귀를 알렸습니다. 몸 상태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다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경기 감각적인 부분이 조금 개인적으로도 빨리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친선 경기 2경기가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다행인 점인 것 같아서. 리그 경기를 마치고 짐을 싼 손흥민도 이곳 시간으로 밤늦게 솔트레이크시티 공항에 도착해 대표팀에 합류했고 지금 몸 상태는 진짜 상당히 좋으니까 잘 준비해서 팬분들한테 즐거운 월드컵 또 재밌는 월드컵 또 네 번째 월드컵이지만 처음 월드컵인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찬과 조규성, 박진섭도 훈련 채비에 들어가 대표팀은 완전체에 가까워졌습니다. 저도 오늘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잠시만 서 있어도 숨이 조금은 가쁜 느낌입니다. 이곳에서 고지대 훈련의 성과가 어쩌면 대표팀의 월드컵 성적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2년차 투수 김태형의 6이닝 노히트 깜짝 활약에 힘입어 키움을 물리치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전국의 내린 비로 2경기가 취소된 가운데 LG는 롯데에 한 점 차 강후 콜드승을 거뒀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찬 기자입니다. 아드를린이 잡아당긴 공이 쭉쭉 뻗어 좌측 담장을 넘어갑니다. 지난 23일과 24일에 이어 3경기 연속 아치를 그린 아드를린은 부상 대체 선수로 KBO에 데뷔한 뒤 17경기에서 홈런 8개를 몰아치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기아는 이어지는 7회 만루 기회에서 김도영이 좌측 담장을 직접 때리는 3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사실상 승부를 갈랐습니다. 4연승에 최근 10경기 8승 2패의 고공행진입니다.
마운드에서는 2년차 투수 김태형이 6이닝 동안 노히트를 기록하는 깜짝 호투를 펼치며 데뷔 첫 승리를 따냈습니다. 경기 전부터 좀 더 마음가짐도 평소랑 더 다르게 좀 더 집중해서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잠실에서는 최원준이 데뷔 이후 처음으로 한 경기 멀티 홈런을 터뜨린 KT가 홈팀 두산을 누르고 승리를 챙겼습니다. 마운드에서는 보슐리가 안타 3개만 내주고 7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 다승 공동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창원에서는 진기명기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나 강백호의 땅볼 타구에 3루에 있던 페라자가 홈으로 내달렸는데 NC 포수 김영준을 무려 3차례나 피한 끝에 몸을 던져 혼재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묘기에 가까운 페라자의 득점 장면은 폭우로 노게임이 선언되면서 아쉽게도 공식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LG 톨허스트와 롯데 비슬리, 두 외국인 투수의 명품 마운드 대결이 펼쳐진 부산에서는 LG가 한 점 차로 강우 콜드 승리를 챙겼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군이 돌연 이란 남부를 공습하면서 종전 협상이 다시 고비를 맞은 가운데 레바논 남부에선 이스라엘군이 지상작전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스스로 설정했던 한계선 넘어 북쪽으로 진출해 헤즈볼라와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나바티에가 집중적인 공습을 받았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도시 전체에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지상군도 리타니 강을 넘어 나바티에를 향해 밀고 올라갔습니다. 지난달 중순 휴전에 합의하면서 일방적으로 설정했던 작전 한계선인 옐로 라인까지 넘어선 겁니다. אנחנו מעמיקים את הפעולה שלנו בלבנון. צה"ל פועל עם כוחות גדולים בשטח ותופס שטחים שולטים. אנחנו מבצרים את... 헤즈볼라가 드론이나 로켓을 동원해 반격에 나서면서 리타니강 유역 곳곳에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휴전 합의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Yesterday, UNIFIL detected 91 airspace violations, the highest number since the cessation of hostilities came into effect on the 17th of April. 레바논 남부 주민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다시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든 전선에서의 종전을 요구하는 이란과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고수하는 미국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As long as an armed Hezbollah exists, it's going to be hard to achieve peace in Lebanon. 여기에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공습 재개와 헤즈볼라 고위 인사 제거 작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긴장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유토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예고하며 외교관과 국제기구 직원들의 철수까지 종용하자 유럽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직접 통화한 미국은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한 채 거듭 중재 의지를 밝혔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해 키이우를 공습한 러시아는 체계적인 공습을 거론하며 추가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나토의 지원을 받는 드론 관련 시설과 우크라이나 지휘소를 표적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관과 국제기구 직원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가능한 한 빨리 키이우를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Мы предупредили не только граждан Украины, жителей Киева, мы предупредили всех, в том числе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하지만 유럽연합 EU는 이런 경고를 일축하며 키이우 주재 직원들은 계속 현지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는 물론 독일과 폴란드, 노르웨이 등은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불러 용납할 수 없는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Russia is only trying to sow panic, issuing these threats, but we have a clear message. This will not work.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러시아의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Now more than ever, it is imperative to avoid any escalation of a conflict that has already exacted a devastating toll on civilians. 해외 순방 도중 러시아 외무장관의 전화를 받아 통화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종전을 중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했습니다. What about these big Russian strikes in Kyiv? Some of the biggest yet. Well, this is what happens in these wars. I mean, they just continue to escalate. There's a big strike coming one way, a bigger strike coming back.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으로 러시아 석유 시설을 또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키이우에 대해 추가 공습을 예고한 러시아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동맹국들의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이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4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는데요. 반도체 종목 급등에 영향이 컸습니다. 반대로 다우지수는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시장은 낙관론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농축 우라늄을 이란 내부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27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란 쪽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중입니다. 페지시키안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분쟁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란이 240억 달러, 우리 돈 36조 원 규모의 동결 자산 해제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미국의 저강도 공습과 이란의 보복 경고도 있었는데요. 이 소식에 브렌트유는 4%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이렇게 길어지는 전쟁 속에 탄탄하던 미국 경제에도 조금씩 금이 가고 있습니다. 5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93.1로 한 달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물가 속에 미국 소비자가 자신의 주머니 사정과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빠졌다는 뜻입니다. 주택 경기도 썩 좋지 않습니다. 3월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는 1년 전보다 0.7%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주택의 가치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셈인데요. 특히 미국 주요 도시 20개 가운데 1년 동안 집값이 하락한 곳은 10곳에 달했습니다.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인투이티브 머신스를 꼽아봤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인데요. 장중 10% 넘게 치솟더니 막판에는 9% 가까운 폭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은 2026년 최대어인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달 지형 탐사차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한 겁니다. 하반기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요. 세계 증시를 좌우할 이벤트 가운데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스페이스X 상장이니까요. 이 소식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출근길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종일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양이 적어도 비가 내리며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큰 비가 내린 가운데 제주 진달래밭에는 359mm에 달하는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빠져나가며 오늘 내릴 비의 양은 많지 않겠는데요. 전국에 5에서 10mm 안팎으로 적겠고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많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21.5도, 대구 19.5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예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서울이 24도, 대전 26도, 광주 27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와 호남 지방에는 다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이후 주 후반에는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날씨 변덕이 심할 걸로 보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